문PD, 예전에는 남의 이름으로 막 아파트나 주식을 사놓고 그랬어. 왜? 수십 년 전에는 아파트도 주식도 다 저렴했거든. 근데 지금은 그 가격들이 너무 올랐지. 문제는 이걸 본인 이름으로 다시 가져오려는 그 순간 세금이 몇십억씩 나오는 거야. 그럼 정말 지금까지 잘 살아왔던 그 인생이 망가지는 거지. 전문 용어로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요즘 나한테 상담 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 와,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더 무서운 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분들도 명의신탁인 걸 다 까먹고 그냥 세금 폭탄 맞는 거야. 문PD, 오늘 준비한 사례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 들 건데 아파트, 상가, 심지어 주식까지도 다 해당이 되거든. 국세청 아는 형 구독자 여러분들 공감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을 겁니다. 분명 내 건 내 건데 내 거라고 말할 순 없고 가지고 오려면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분들, 오늘 이런 고민들이 해결되도록 좋은 내용으로 준비했으니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절세는 염지훈. 형, 근데 진짜 남의 이름으로 자산을 사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야기해줄 사례가 남의 이름으로 주식을 사준 사례야. 내가 국세청에 있을 때 직접 조사한 사례고, 중소기업 대표가 법인의 주식 약 50%를 다른 법인 주주로부터 액면가 1억 원에 사왔어. 아니, 그 자기 회사잖아요. 근데 왜 자기 회사의 주식이 남한테 있는 거예요?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건은 아마도 가점주주를 피하기 위해서 혹은 법인 설립할 때 이 회사가 이 정도까지 커질 줄 모르고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친구에게 맡겨놓은 거지. 쉽게 말하면 처음 법인 설립할 때는 총 규모가 2억 원짜리였고 이게 점점 커져서 어느 순간 보니까 80억 원까지 성장한 거야. 그래서 가지고 오려는데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걸 액면가, 즉 처음 설립 당시 금액으로 가져오려고 한 거지. 어쨌든 80억 원짜리 회사 지분의 50%, 즉 40억 원짜리 주식을 단돈 1억 원에 사왔으니 무려 39억 원을 싸게 산 건데, 이 경우에는 39억 원을 다 증여세 과세하지는 않고 거기서 세법상 3억 원을 빼줘. 그래서 법인의 대표가 비상장 주식을 싸게 사왔다고 36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한 거지. 와, 그 36억을 증여라고 보면 이 세금이 장난 아닐 것 같은데요? 증여세는 무신고 가산세 포함 16억 원이었어. 문PD, 아무리 부자라도 16억 원이 현금으로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이 대표도 다른 재산이 없어서 결국 대표가 보유한 중소기업 주식은 공매 처분됐고 주식이 결국 다른 사람에게 매각된 걸로 기억해. 그럼 한마디로 그냥 회사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처음에 쉽게 생각했던 그 명의신탁, 바로 그것 때문에 80억 원까지 키웠던 회사가 헐값에 날아간 거지. 사실상 전 재산이 다 날아갔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액면가 5천 원으로 시작한 지방 중소기업이 20년 이상 성장하여 본인의 주식을 찾아오는 과정에서 대비하지 않고 액면가액으로 덜컹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세금 폭탄을 맞았고 결국 해당 주식은 다른 제3자에게 매각된 거지. 위 사례에서 저가양도한 주식 명의 수탁자의 증여가액은 36억 원이었는데 이분이 만약 5년 이내에 돌아가신다면 상속인 외의자에게 사전 증여한 36억 원이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거야. 물론 기고지된 증여세액이 차감되기는 하겠지만 상속인들은 영문도 모르고 36억 원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정말 억울한 상황에 부딪히는 거지. 형, 혹시 다른 사례는 없어요? 이번 사례도 아까와 비슷해. 법인을 최초 설립할 때 주식을 50% 명의신탁했던 분이 있었어. 당시 액면가 5천 원으로 마찬가지로 5천 주를 명의신탁했었는데 당시 액면가 2,500만 원이었어.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명의신탁했던 해당 주식을 찾아오려고 했는데 그때 해당 비상장 주식의 평가액이 100배가 됐어. 2,500만 원이 25억 원이 된 거지. 그러니까 회사가 엄청 큰 거네요. 그렇지. 엄청 큰 건 좋은데 이분이 그 명의신탁 타유와 그 근거를 내밀며 명의신탁을 주장했어. 사실 이 경우에 25억 원을 찾아오려면 양도세 또는 증여세가 아무리 작아도 5억 이상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 주식이었다 주장을 한 거야. 10년 전 그 주식이 원래부터 내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그것이 세무서에서 받아들여지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았는데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 서류랑 죽음을 납입한 금융증빙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제출돼서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된 거야. 아, 정리하면 아까 사례는 명의신탁이라고 말을 아예 안 했었던 거고, 거꾸로 이번 거는 그냥 솔직하게 나 예전에 명의신탁 한 거다 이렇게 이실직고를 한 거잖아요. 그 이유가 아까 형이 잠깐 얘기했지만 세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맞는 거예요? 그렇지. 주식은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고 찾아오는 게 세금이 훨씬 적기 때문이야. 그래서 납세자는 명의신탁이라고 주장을 하고 국세청에서는 보통 그 명의신탁을 부인하기 위해서 또는 그게 사실인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에 착수가 돼. 근데 이 건에 있어서는 결국 납세자가 이겼어. 이때는 상증법상의 명의신탁 증여의지의 가세 조항이 있는데 그에 따른 과세는 명의신탁 당시의 그 금액 고작 2,500의 10% 250만 원이었어. 타인 명의로 주식 명의를 한 날이 증여일이고 증여일 당시의 시가 즉 액면가액이 2,500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10% 250만 원이 가세된 건이야. 이렇게 진실이 받아들여짐으로써 고액의 증여세나 양도세를 많이 내지 않고 해결된 아주 해피한 케이스야. 근데 형, 만약에 명의신탁이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렇게 되면 세금이 얼마나 나왔을까요? 아까 첫 번째 사례와 같이 그렇게 해결이 된다면 25억 원에서 3억 정도를 뺀 22억 원이 가세 표준이 되고 거기에 유효세율 40% 및 각종 가산세를 포함하면 약 11억 원 정도의 세금이 나오는 거지. 와, 그러면 실제로 11억 정도 세금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건데 그걸 250만 원으로 그냥 막은 거네요. 그래서 완전히 해피한 케이스였어. 근데 명의신탁 하면 항상 세금이 나오겠네요. 대부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의 가세가 되지. 근데 아닌 사례도 있어. 이번 사례는 상장주식 명의신탁 사례였는데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낸 사례야. 상장주식을 아버지가 자식들 명의로 산 거야. 그게 가세관청한테 딱 걸린 거지. 명의신탁 당시 시가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가세가 5억 원 이상 될 그런 상황이었어.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가세가 되려면 조세 회피 목적이라는 게 있어야 하거든. 근데 이 건은 납세자가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한 거야. 그런데 다행히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명돼서 명의신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가 아예 부과되지 않고 주식을 아버지가 찾아올 수 있었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건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입증해야만 하며 조세 회피의 유형은 소득세, 상속세, 취득세 등 세금을 낮추는 것, 또한 과점주주 요건을 회피하는 것 등등 다양한 유형이 있어. 형, 근데 왜 그러면 아들 명의로 사준 걸까요? 아들 명의로 사준 이유는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집집마다 명의신탁을 하는 이유는 다양해. 조세 회피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받아들여지는 것도 가세관청이 쉽게 인정해주지 않아. 기본적으로 명의신탁은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추정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명의신탁 가세 문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돼. 형, 주식 명의신탁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부동산에서도 명의신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 나한테 상담 온 건 부동산이 훨씬 많아. 일단 상담 중인 것보다는 완결된 사례를 말해줄게. 최근에 아는 누나가 내 사무실로 와서 고민을 털어놓는 거야. 이 고민이 거의 10억짜리였어. 그 누나 아버지 연세가 벌써 80이 넘으셨는데 그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 두 분이 기준시가 60억 원 상당의 상가 건물 3분의 1씩을 소유하고 계셨어. 근데 사실은 이 상가가 모두 그 누나 아버지 거라는 거야. 형, 저는 지금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친구분이랑 해가지고 3분의 1씩 갖고 있었는데 사실은 다 그냥 아빠 거였다는 거잖아요. 왜 그런 일이 생기죠? 사실 이 누나의 아버지가 당시 그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가 부족한 돈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취득하면서 친한 친구 2명을 꼬셔서 야, 우리 같이 사자 이렇게 한 거지. 부동산은 자기 건데 친구들하고 셋이서 3분의 1씩 산 것처럼 해놓은 거야. 제가 부동산에 명의신탁하는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것처럼 자금 출처가 어려운 경우에 명의를 돌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어쨌든 현재 이 상가는 기준 시가로 60억 원, 시가로 100억 원이 넘는 대형 부동산이 되어버렸어.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 두 분이 모두 연세가 80이 넘으셔서 오래 사시면 좋겠지만 진짜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니까 누나가 걱정이 엄청 많아. 만약에 아버지의 그 친구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럼 당연히 친구분들의 자제분들에게 상속이 발생하겠지. 첫째로 상속세 부담도 크고, 둘째로 이제는 그 누나가 그 자식들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찾아오는 것도 힘들어. 문 PD가 그 친구분 아들이라면 그걸 내주겠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법원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셋째로 누나가 다시 또 취득할 때 그때도 또 취득세를 내야 하니 취득세만 해도 2번을 내야 되는 거야. 아빠가 그랬대. 항상 이 건물은 네 거라고. 지금 이게 뭐야? 일단 건물집은 3분의 1밖에 못 가져올 수도 있고 만약에 상속세까지 내면 자산이 20%로 쪼그라드는 거야. 20%로 쪼그라들면은 저 같으면 진짜 병 걸릴 것 같은데요. 그렇지. 100%에서 고작 20%가 남는 거니까 속이 쓰리지.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금액이 적을 때 자식들이 양도와 증여를 섞어서 빨리 찾아왔어야 했는데 이제는 재산가액이 너무 커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야. 특히 증여로 가져오면 재산을 가져오는 누나 및 누나의 형제들에게 일단 증여세가 부과되고 그 친구분들이 5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그 증여한 금액이 그 친구분이 돌아가신 그 나머지 상속재산의 가산이 돼. 그래서 그 상속인들에게 5억 원 가량의 상속세가 추가로 가세되는 문제가 발생해. 와, 이거 진짜 간단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고. 근데 이럴 경우에 차라리 뭐 증여나 이런 거 말고 나 취득할 때 명의신탁 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돼요? 부동산은 이것도 쉽지가 않아. 이제 와서 부동산 명의신탁을 주장하면 명의신탁자에게 기준시가의 최고 30%의 가징금이 부과되고 명의신탁자 및 수탁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어. 너무 조건이 다르네요. 아까 주식하고는 진짜 차원이 다른 문제 같아요. 다른 이유는 관련 법이 다르기 때문이야. 주식 명의신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행 내 실권리자의 등기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이다 보니까 처벌 조항이 달라. 또한 부담부 증여를 최대한 이용해서 양도 비중을 늘린다고 해도 시세 차익에 따른 양도세 부담이 따르며 아버지 친구분이 해당 양도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양도 대금을 또 실제로 줘야 돼. 혹시 뒤늦게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이 관할 지자체에 확인될까? 그래서 또 가징금이 부과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해야 되고. 와, 이거 너무 머리가 아픈데 그럼 일반적으로는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구독자분들 중에서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신 분이 있다면 혹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명의신탁이 되어 있었다면 금액이 더 커지고 명의수탁자의 나이가 더 많아지기 전에 최대한 빨리 부동산을 찾아와야 돼. 어떤 이유에서든 부동산 명의신탁은 더 큰 문제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부동산 명의신탁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지. 형, 가족 간에도 명의신탁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어때요? 많지. 이번 사례는 내가 국세청에서 현직으로 근무할 때 있었던 사례야. 이분은 재산이 없는 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했어. 크게 이제 의가 상한다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이 건도 그런 사례인데 보통 사람들은 종부세 같은 세금 문제나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매출 누락대금으로 부동산 취득할 때 자금 출처가 모자라서 그래서 타인 명의로 부동산 취득을 하기도 하는데 이분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세를 내기 싫어서 그랬던 것 같다. 어쨌든 이 사람은 철저하게 계획해서 동생 명의로 20억 원짜리 상가를 샀는데 여기가 또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입지가 대박이 나서 시세 차익을 30억이나 보고 무려 50억 원에 판 거야. 30억 시세 차익 봤으면 거의 부동산의 신 같아요. 너무 부러운데요. 나도 그때 되게 부러웠는데 그 시세 차익 30억 원에 대해서 약 7억 원이 넘는 세금이 나왔어. 그런데 이분은 신고도 안 하고 세금 납부도 안 했어. 아니 왜요? 그 30억 정도 벌었으면은 7억 정도는 낼 수 있지 않아요? 그래, 내 생각도 그 정도 벌었으면 좀 낼만도 한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동산은 동생 명의로 한 건데 동생은 다른 재산이 없었거든? 국가에서는 세금을 안 내면 압류할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동생은 압류할 부동산도 돈도 없었어. 바로 그 점을 악용한 거야. 이 모든 걸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진행을 했어. 취득 이전 자금 출처 단계부터 임대료 수령까지 철저히 본인 계좌가 아닌 동생 계좌를 활용했고 부동산 매각대금 또한 수표로 받아서 동생 계좌에 일단 입금했다가 100만 원짜리 수표로 쭉 바꿔서 그 수표를 소비하는 수법을 이용했기 때문에 우리도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기가 정말 어려웠어. 와, 이거 형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진짜 질이 안 좋은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걸 계획을 다 하고 일을 꾸민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결국은 다 잡혀. 계좌 추적과 수표의 최종 사용인을 추적해서 명의신탁 사실을 발견을 했어. 그래서
실제 그 부동산 명의인한테 세금을 가세했어. 그 과정에서 무신고가산세 40% 및 4년치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약 13억 원 정도의 세금을 가세했지. 조세처벌법에 따른 처벌사항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준 시가의 30%에 해당하는 약 10억 원의 가징금이 부과됐어. 아, 그러면은 세금이 약 13억 정도 나왔고 과징금 같은 것도 추가로 10억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지. 아, 그럼 한 23억 정도를 내게 된 거네요. 그래, 언젠가 내야 될 세금은 내게끔 돼 있거든. 이 사람은 진짜 질 나쁜 탈세범이었던 것 같은데 형한테 제대로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은 이렇게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 보통은 금액이 얼마 하지 않아서 친한 지인 명의로 해놨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산 가치가 훌쩍 올라버려서 그래서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많지. 형 말대로 부동산 명의신탁은 진짜 그냥 아예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그게 좋아. 절세는 염지훈. 오늘의 결론 하나, 만약 명의신탁을 했다면 빨리 찾아오자.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고 세금과 가징금 부담이 낮아진다. 둘, 주식의 경우 차라리 명의신탁을 주장하자. 세금 부과 기준이 명의신탁 당시이므로 차라리 명의신탁이라면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와 금융증빙 등을 제시해서 명의신탁 당시의 주식가액으로 증여세를 내자. 셋, 조세피 목적이 있었는지 확인하자. 드물게 조세피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명의신탁은 절대 하지 말자. 금액이 소액일 때 무신고 명의신탁했다가 찾아오기도 힘들고 찾아올 때는 세금이나 가징금 부담이 너무 커지고 고발될 수도 있다. 문PD, 주변에 명의신탁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있으면 블로그에 글 올리시라고 해.